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후울적 지나갔네요. 조금 아쉬운 마음, 이야기 베개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더 즐겁고 기운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웅식이는 눈을 뜨자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살았다! 살았어? 나도 색시도 살아있구나! 신부는 그런 남편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방님, 아침부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행복하고 부인과 이렇게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 신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저 남편이 이렇게 기뻐하니 그냥 덩달아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서방님도 참 별걸 다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서방님이 좋으시다니 저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웅식이라는 사내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팔자. 옛날 옛적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글 공부를 놓지 않은 선비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웅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남들처럼 서당에서 정식으로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저 어깨너머로 글을 익히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홀로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애쓴 끝에 웅식이는 마침내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를 보러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노잣돈 역시 넉넉하지 못한 처지였으니 웅식이는 남들보다 일찍 길을 나서야 했어요. 걷다가 노잣돈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밭에서 하루 품을 팔아 잠자리와 밥 한 끼를 얻고 또 어느 날은 어느 집에 가서 나무를 패주고 헛간 한켠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한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 왔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웅식이는 아주 작고 초라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막이 유달리 손님 하나 보이지 않고 마당도 회행한 게 과연 여기가 진짜 주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막이었어요. 하지만 날은 저물고 달리 묵을 곳도 마땅치 않으니 웅식이는 별수 없이 그 주막 앞에서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오늘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방이 있나요? 그러자 안에서 주모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빈방 있고 말고요. 밥은 공짜이니 편히 쉬다 가시구려. 주모는 방 하나를 내어주고 뜨끈한 국밥까지 한 그릇 차려주었어요. 그동안은 밭일을 해주고 겨우 밥 한 술 얻어먹는 신세였는데 오늘은 일도 하지 않고 국밥 한 그릇에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니 이마한한 호사가 없었어요. 웅식이는 아랫목에 몸을 뉘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돈이 좋구나 좋아. 세상 참 편하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고운히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가압자기 마당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시커먼 산의 여럿이 웅식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웅식이가 무슨 일인가 눈을 뜨기도 전에 누군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커다란 보따리 속에 웅식이를 쑤셔 넣어 버렸어요.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보따리에 들어간 웅식이는 그렇게 가마에 실려 어디론가 한참을 실려갔어요. 이윽고 가마가 멈추고 일꾼들은 보따리를 어느 방 안에 들여놓고는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러고는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르신, 시키신 대로 선비로 보이는 사내를 모셔왔습니다요. 아, 수고했네. 이건 수고비네. 이걸로 주막 가서 넉넉히 먹고 마시게. 그리고 입단속 단단히 하고 추후에라도 입을 잘못 놀리면 자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늘 일은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내들은 집주인이 준 묵직한 돈을 받고 연신 굽신거리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어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웅식이는 온몸을 꿈틀거리며 겨우 보따리 속에서 나왔어요. 입에 물려있던 재갈도 힘겹게 풀어내고 방 안을 둘러보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보따리 밖을 나올 때에는 그저 으슥하고 어두침침한 곳일 줄 알았는데 방 안은 온통 촛불과 비단 금침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신방이었지 뭐예요. 누가 보면 임금님 침소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웅식이가 어리둥절해서 눈을 껌뻑이고 있는데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곱디고 온 처자 하나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자는 웅식이 앞에 다소곳이 앉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선비님, 이렇게 무례하게 선비님을 모시고 와서 송구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과부가 될 팔자를 타고났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팔자라서 이 팔자를 풀려면 오늘 밤 낯선 사내와 하룻밤을 보내어 그 액을 풀어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선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시옵소서. 웅식이는 기가 막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보쌈을 하는 게 어딨나요? 당신들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아시오 모르시오. 송구합니다.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비님같이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다 보니 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 인생 구하는 셈치고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과부살을 면할 수 있다 합니다. 저도 이왕 하는 거 선비님 같은 좋은 분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처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애처로운 모습에 웅식이도 차마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여인의 인생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이지 갑작스러워서 마음의 준비도 몸의 준비도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술 한 잔씩을 나눠 마시고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웅식이와 처자는 그렇게 뜨거운 정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저 애군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한참을 푹 자고 있는데 처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웅식이에게 기울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돼. 이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새벽닭이 울기 직전 처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그러고는 웅식이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제가 제 과부될 액을 풀려면 첫날 밤을 함께한 뒤 나으리를 죽여야 제가 과부살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나으리 같은 좋은 분을 죽게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허니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웅식이는 놀라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네? 하룻밤을 보내고 제가 죽어야 낭자의 과부살이 풀린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해가 뜨면 아마 사람을 시켜 나으리를 죽이려 하실 것이니 서둘러 떠나셔야 합니다. 어서 옷을 입으세요. 네? 뭐라고요? 내가 곧 죽는 것이요? 아이구야, 알겠소. 그래야겠소. 웅식이가 서둘러 옷을 거의 다 입어갈 무렵 처자는 지필묵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하룻밤 정을 나눈 사이인데 제게 정표로 좋은 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제가 평생 간직하고 싶습니다. 웅식이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웅식이의 목숨이 오늘 새벽을 넘길지 못 넘길지도 모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식구를 지어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거절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어요. 웅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먹을 찍고 짧지만 정성스러운 시한 구절을 적어 내려갔어요. 식구를 다 적고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서려는데 처자가 방 한켠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오며 말했어요. 나으리, 이것은 귀한 폐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노잣돈으로 충분하실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다가 그대 아버지가 시킨 자객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폐물은 지금 사치입니다. 곧 죽게 생긴 마당에 이렇게 많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으니 낭자 가지시오. 죽고 사는 것은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일이니 일단 가져가세요. 혹시 이것을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이 폐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챙겨가세요. 처자가 재차 손에 쥐어주니 웅식이도 더는 마다하지 못하고 그 보따리를 품에 안고 떠났어요. 웅식이는 그렇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산길을 한참을 내달려 사람의 발길 하나 닿지 않을 듯한 깊은 숲속 어딘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쉬었어요. 웅식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채 조심스레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어진 폐물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금비녀며 옷가락지, 은덩이까지 그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웅식이는 그 보물을 짊어지고 근처에 보이는 어느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를 사람이라 밤이 어둡고 하니 예서 하루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웅식이가 은자 하나를 내어주자 집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재워줄 수도 있고 주막이라 하더라도 한 양이면 될 것을 은자 한 덩이를 주니 너무 큰 돈이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하한사코 거절하자 웅식이가 이 은자를 얻게 된 사연을 말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은 한참 재물을 탐해야 할 자식 버린 젊은 사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안타까운 얼굴로 웅식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죽일 리가 있습니까? 어서 도망가십시오. 누가 찾아오기 전에 멀리 도망가세요. 제가 이 동네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끼를 아니 그 길로 가시지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집주인은 웅식이를 데리고 이 동네 사람들 몇만 아는 샛길로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웅식이는 사례로 그 은자를 손에 쥐어주고 다시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며칠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색색의 깃발이 펄럭이는 무당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과거도 앞두고 있고 그 처자의 아버지가 언제 사람을 시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조금 남아 웅식이는 그 점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웅식이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제가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 점을 좀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허면 제가 점을 봐드리지요. 점쟁이는 웅식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쌀알 몇 줌을 상위에 흩뿌리며 중얼거렸어요. 나리의 얼굴에 살기가 스쳐간 흔적이 보이는군요. 며칠 전 살기를 받으신 일이 있으셨는지요? 예, 제가 며칠 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제대로 빠져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쟁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붓을 들어 흰 종이 위에 노란색으로 대나무 그림을 쓱쓱 그려나갔어요. 그러고는 그 종이를 고웁게 접어 웅식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혹시라도 또 한 번 살기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이 종이를 펼쳐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헌데 제가 또 살기를 받을 일이 있는 건가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으리가 일이 훤하게 생기셨고 능력도 출중하시니 누군가에게 참으로 욕심나는 사람이지요. 욕심이 일이 나는 분이니 누군가는 갖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존재지요. 허니 제 말대로 이 종이를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웅식이는 그 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쟁이의 말이 예사롭지 않아 그 종이를 고웁게 접어 품속 깊이 지니고 다녔어요. 찜찜한 마음으로 한양에 도착한 웅식이는 일단 과거를 보았고 뜻밖에도 장원급제라는 큰 영예를 안게 되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깨 너머 배운 글공부 실력으로 장원급제에 오르니 궐에서는 삽시간에 언젠가 이 궐을 쥐락펴락할 천재 웅식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내노라 하는 권력을 탐하고 있는 나이든 대신들은 저마다 웅식이를 사위 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웅식이가 궐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우의정이었어요. 이복의 웅식이 내 자네의 문장을 보니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네. 마침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떤가? 우리 집안과 연을 맺어보지 않겠는가? 내 자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네. 오의정 어르신, 이렇게까지 저를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가 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를 아직 잘 모르시면서 그런 귀한 따님을 제게 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보게. 나 우의정일세. 나는 사람 한 번 보면 다 아네. 허니 걱정 마시게. 아, 그러시면 잠시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양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궐도 잘 몰라서 바로 혼인을 하기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 알겠네. 허나 수일 내로 대답해 주시게. 우의정은 벌써 흡족한 얼굴로 사위를 얻은 양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마한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좌의정이 속으로 못마땅한 듯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저 우의정이 똑똑한 사윗감을 잡아서 권력을 다 주려고 어림도 없지. 지난번 첫째 딸도 영의정 아들에게 보내놓고 이제 장원급제자까지 노려? 어디 두고 보자. 내 이대로 뺏길 수는 없다. 좌의정은 그날부터 은미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웅식이가 묻고 있는 객주에 사람을 심어 그 성정과 취향을 낱낱이 알아내어 웅식이가 좋아할 만한 귀한 서책이며 붓과 벼루를 들고 찾아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이보시게 웅식이, 내 처음부터 자네를 보고 먼저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 그 아이도 참으로 똑똑하고 자네처럼 현명한 사내였는데 내 자네를 오래오래 보며 옆에서 든든한 아버지이자 가족이 되어주고 싶네.
내 큰딸이 어려서부터 글도 좋아하고 심성도 곱네. 내 보기엔 자네와 말도 잘 통하고 맞을 것이야. 자네만 괜찮다면 내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좌의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웅식이를 집으로 초대하고 큰딸을 소개시켜주며 웅식이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좌의정 딸의 고운 얼굴과 차분하고 지적인 말에 웅식이는 이보다 더 좋은 교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장인어른들 좌의정이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뒷배가 어딨겠어요? 결국 웅식이는 우의정이 아닌 좌의정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다 된 밥을 눈앞에서 빼앗긴 우의정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졌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이를 부득부득 갈며 우의정은 생각했어요. 내 이놈 좌의정,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내 사윗감을 건드려? 이 지옥을 그냥 넘어갈성 싶으냐? 내 반드시 니놈에게 이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우의정은 그 길로 은미일이 사람 하나를 불러 두둑한 돈을 쥐어주고 거사를 준비했어요. 홀린 날밤, 웅식이는 신부 좌의정 딸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지날 무렵, 갑자기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시퍼런 칼을 든 채 뛰어들어왔어요. 자객은 단 일각의 지체도 없이 어둠 속에서 웅식이를 향해 고옷장 칼을 내리찍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곁에 있던 신부가 몸을 던져 자객의 칼을 그대로 막았어요. 자객은 자신이 애초에 노렸던 상대가 아니었지만 이미 일이 틀어진지라 일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신부는 피로 부을게 물든 이불 위에 쓰러지며 힘겹게 웅식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우리의 짧은 인연은 다음 생에 만나 행복하게 사시지요. 부인, 부인, 제발 정신 차리시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어서 눈을 떠보시오. 제발. 하지만 신부는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웅식이는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좌의정의 집안이 바알칵 뒤집어졌어요. 애지중지 키운 첫째 딸이 첫날 밤에 목숨을 잃었으니 좌의정은 고옷장 이 살인 사건을 관하로 넘겼어요. 억울하게 죽은 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범인만은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일단 같은 방을 썼던 신랑 웅식이는 살인을 했을지 모를 유력한 범인으로 몰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건을 조사하던 관리가 웅식이를 앞에 앉혀놓고 매섭게 물었어요. 내가 좌의정의 딸을 죽였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제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느냐? 누가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칼을 찌르고 갔고 부인이 제 대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칼에 맞고 자객은 바람처럼 사라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혼자라요. 나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웅식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신부는 죽었고 그 방 안에는 신랑인 웅식이 외에는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웅식이에게는 사형이라는 무거운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어요. 형을 며칠 앞두고 웅식이는 예전 그 점쟁이가 건네주었던 종이 한 장이 문득 떠올랐어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두 번째 살기를 맞은 정말 급한 때였거든요.
웅식이는 품속 깊이 지니고 있던 그 종이를 급히 꺼내 관아아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 부탁했어요. 웅식이가 건넨 흰 종이 위에는 노란색으로 그린 대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어요.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아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흰 종이 위에 누런 대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으니 이것을 풀어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전은 결국 관아에 모인 여러 아전들에게 종이를 돌리며 물었어요. 혹시 이 그림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흰 종이에 그린 노란 대나무 아니요. 이외에 무슨 뜻이 있겠소? 곧 죽게 될 사형수가 이것까지 함께 봐달라고 마지막 청을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들어줘야 도리가 아니겠소?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는 좌의정이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자신의 사위가 될 뻔한 자였고 지금은 자신의 딸을 죽인 자였으니 웅식이에 관한 모든 것은 좌의정이 낱낱이 알려고 했어요. 좌의정은 그 종이를 집으로 들고 와 사랑방 안에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좌의정에게는 영리하기로 소문난 둘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딸이 차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뭘 그리 보십니까? 궐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좀 쉬셔야지요. 아, 그게 말이다. 네 언니를 죽인 그 사위놈인가? 뭔가 하는 놈이 이 종이를 주며 한번 조사해달라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하면 저도 좀 볼게요. 둘째 딸은 흰 종이에 노란 대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이 그림을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말해보아라. 흰 종이에 누런 대나무가 그려져 있으니 백황죽이 아니겠습니까? 백은 흰색이고 황은 누런색이며 죽은 대나무를 뜻하니 백황죽과 관련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사형날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좌의정은 그 말에 무릎을 탁 치며 즉시 사람을 풀어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백가요. 이름이 황죽인 사내였는데 다름 아닌 우의정댁 청직이었지 뭐예요? 좌의정은 즉시 백황죽을 관아로 잡아들여 문초를 시작했어요. 백황죽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좌의정이 매섭게 다그치며 자백을 받아내려 하자 결국 백황죽은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백황죽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백황죽은 어릴 적 부모 없이 우의정 댁에 버려진 업둥이였어요. 우의정이 그 어린 것을 거두어 먹여주고 키워주었으니 백황죽에게는 그 은혜가 하늘같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의정이 백황죽을 조용히 불러 말했던 것이었어요. 너도 그동안 너를 먹이고 키운 값을 이제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평생 배고를 일은 없을 것이다. 백황죽은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과 거역했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 결국 그 흉악한 명을 따르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진짜 범인이 백황죽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뒤에 우의정의 사주가 숨어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밝혀지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던 옹식이는 마침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옥사에서 풀려나와 다시 세상빛을 본 옹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옹식이의 마음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간절하게 글을 읽어 과거에 장원급제까지 했고 조선 최고의 집안 좌의정택 사위가 되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허나 정작 부인은 첫날 밤도 채 넘기지 못하고 나 대신 칼에 맞아 죽고 말았구나. 나는 여자복이 이것뿐인가 보다. 지난번 처자도 그렇고 이번 부인도 그렇고 첫날 밤을 제대로 보내기도 전에 내가 죽거나 부인이 죽는 팔자라니 내가 무엇을 위해 이리 열심히 살아야 한단 말인가. 관직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옹식이는 장인이었던 좌의정이 아무리 붙잡고 만류해도 듣지 않았어요. 사위, 이제 자네는 내 사위이자 내 아들이나 다름없네. 그냥 여기나마 함께 지내세. 어찌 이 험한 세상을 홀로 떠돌겠다는 것인가? 장인어른, 감사하지만 저는 더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부인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관직이며 부귀영화를 누려 못하겠습니까? 결국 옹식이는 그 좋다는 벼슬자리도 온갖 부귀영화도 다 뒤로 한 채 세상을 등지듯 보찜 하나만 짊어지고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는 마음으로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옹식이는 이사한 저산을 떠돌며 살기 시작했어요. 낮이면 그날 딱 필요한 만큼 나무를 해서 땔감을 마련하고 산에서 먹을 만한 것을 주워 먹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갔어요. 비가 오면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밤이 추우면 낙엽을 잔뜩 긁어모아 몸을 덮고 잤어요. 한때 장원급제까지 했던 몸이 이제는 산짐승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옹식이는 그것도 다 자신이 받아야 할 업이라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도록 산길을 헤매다가 옹식이는 문득 커다란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기와도 바한 듯하고 담장도 제법 튼튼한 것이 한때는 꽤 살림이 넉넉했던 집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인기척 하나 없고 대문도 삐걱거리는 것이 누가 봐도 오래 버려진 폐가처럼 보였어요. 옹식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이 어찌 이 깊은 산속에 버려져 있단 말인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집이겠구나. 옹식이는 너무 좋은 집이 버려져 있어 좀 이상하고 찜찜했지만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만큼 비바람을 피하기 좋은 곳이 없어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하게도 그릇이며 세간살이가 마치 며칠 전까지 사람이 살던 것처럼 정갈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옹식이는 안방에 지친 몸을 뉘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온몸이 마치 방바닥에 딱 들러붙은 듯 아무리 힘을 써도 꼬움짝도 하지 않고 말을 하려 해도 입조차 뻥끗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옹식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나 오늘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것인가? 죽을 뻔한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나왔더니 결국 이렇게 죽는 게 내 팔자인가? 그래도 사지는 멀쩡하게 죽나 보다. 그런데 그때 윗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며 너를 굶기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너를 잘 지켜줄 자신이 있다. 옹식이는 죽는 마당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네? 뭐라고요? 헌데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건지 어서 정체를 밝히시지요. 일단 너는 내 말을 듣는다 말하거라. 그러면 그리해주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으니 어서 정체를 밝혀주시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얘가 아니겠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장 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다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니 또 다른 다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웅식이는 너무 놀라 몸은 움직이지 못한 채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이어서 팔 하나, 또 다른 팔 하나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몸통까지 떨어지더니 그 조각들이 스르르 하나로 붙어 이내 온전한 형체를 이루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흡사 서당을 다닐 법한 꼬마 도령의 아이였어요. 아이는 팔짱을 낀 채 제법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도사님이라 부르거라. 네, 너를 아니 그대를 도사님이라 부르라고요. 그렇다. 내가 앞으로 너를 배골치 않고 다치지 않게 잘 책임지겠으니 나를 믿고 따르거라. 일단 나는 이 항아리에 들어가 쉴 것이니 이 항아리를 네 지게에 지고 다니거라. 그러면 너를 제대로 보살펴 주겠느니라. 웅식이는 하나도 어이가 없어 물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왜냐고? 안 그러면 너를 안 풀어줄 것이고 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채 며칠 내로 죽을 거니까. 너 배가 고프지 않느냐? 난 좀 배가 고파. 그리고 늘 먹던 것만 먹어서 지겨워. 맛있는 것을 먹고 싶구나? 꼬마 도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웅식이의 지게에 얹혀있던 나무를 확 내던져 버리고는 그 자리에 낡은 항아리를 척 올려놓았어요. 아, 배고프다. 저 산 아래 내려가면 큰 기와집 나무 그늘 아래에 이 항아리를 놓거라. 그러고는 꼬마 도령의 몸이 순식간에 그 항아리 속으로 마치 물이 빨려 들어가듯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웅식이는 온몸을 짓누르던 이상한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손끝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더니 이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웅식이가 어리둥절해서 머뭇거리자 항아리 안에서 다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나 배고프다고. 아, 네네, 도사님. 결국 웅식이는 별수 없이 그 항아리를 지게에 짊어지고 꼬마가 일러준 대로 산을 내려가 큰 기와집 앞 나무 그늘 아래 지게를 세워두었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그 그늘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때마침 처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그 앞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자가 가압자기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픽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자 웅식이는 낮잠에서 깨어 어쩔 줄 몰라 그저 발만 동동 굴렀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소란을 듣고 우르르 뛰쳐나와 이리저리 뛰며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때 한 아낙이 웅식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집에 사는 처자가 또 쓰러졌네. 이복의 총각, 어서 이 처자를 업어서 방에 눕히세. 어서. 아,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웅식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처자를 조심스레 등에 업고 아낙이 일러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처자의 식구들이 놀란 얼굴로 물 한 그릇을 떠와 처자의 입에 흘려넣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까무러쳤는데 또 이러네. 이 일을 어쩌나. 아, 그러십니까? 이거 참 큰일이네요. 어떻게든 혀를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선비님은 침을 놓을 줄 아십니까? 여기가 워낙 산골이라 의원집이 멀어 이틀은 꼬박 가야 합니다. 아이고, 저도 의술을 몰라서 침은 못 놓습니다. 다만 어릴 적 이렇게 혼절하는 분이 의원의 침을 급히 맞고는 그 음방 혈이 뚫려 멀쩡해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자 처자의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원을 부르려면 이틀은 꼬박 걸리는데 그 전에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오? 아, 그러시다면 일단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잘 먹여서 기운을 회복하게 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아, 선비님, 저희는 이 방면에 전혀 아는 게 없고 본 적도 없으니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웅식이가 어쩔 수 없이 처자를 간병하기로 하자 처자네 식구들은 부엌에서 곧 정성스런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웅식이는 나무 그늘에 세워두고 왔던 지게와 항아리가 생각나서 얼른 나가서 방 안으로 들여왔어요. 아랫목에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처자가 누워 있었고 웅식이는 그 맞은편 한쪽 구석에 조심스레 항아리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처자네 식구들이 웅식이를 위해 밥상을 거하게 차려 방 안으로 들여주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물러갔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웅식이는 자신에게 차려진 밥을 절반쯤 덜어 항아리 앞에 따로 수저와 젓가락도 하나씩 더 놓아두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모르게 오직 웅식이의 눈에만 어렴풋이 보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항아리 속에서 꼬마 도사가 쑥 빠져나오더니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나무리며 고기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입에 넣으며 그 조그마한 몸으로 어찌나 잘 먹는지 웅식이가 다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뒤 꼬마 도사는 입을 쓱 닦으며 말했어요. 아, 잘 먹었다. 내일은 닭을 한 마리 잡아서 구워달라고 말하거라. 내가 닭 먹은 지 오래돼서 닭이 좀 먹고 싶구나. 네? 뭐라고요? 저는 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하룻밤 신세를 지며 밥도 얻어먹는데 닭을 잡아달라고 하다가는 저 맞아 죽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저 처자처럼 죽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도사님. 그리 말해볼게요. 결국 웅식이는 깨끗이 비운 밥상을 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처자네 식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처자를 정성껏 밤새워 간호하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선비님. 아, 그리고 제가 처자를 간호하려면 기운이 필요해서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닭 한 마리를 푹푹 삶아서 주시지요. 아, 그리고 밥은 2공기 준비해 주시고요. 처자네 아버지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되물었어요. 네? 닭 한 마리에 밥 2공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자를 치료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니 준비를 잘 부탁합니다. 처자네 식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픈 딸을 간호한다는데 웬 닭 한 마리에 밥 2공기까지 필요한가 싶었지만 그래도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감히 거절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난 처자의 어머니는 옆집에 가서 잘 자란 씨암탉 한 마리를 사와 인삼이며 마늘까지 듬뿍 넣고 가마솥에 닭을 푹푹 삶아냈어요. 그렇게 아침 시간이 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에 밥 2공기가 놓인 거한 아침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처자네 식구들은 약간은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방문 앞에 상을 조심스레 밀어넣고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방문이 닫히고 잠시 후
항아리 속에서 꼬마 도사가 쑥 튀어나오더니 상위에 놓인 삼계탕을 보고 화한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에 닭이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꼬마 도사는 그러고는 두 손으로 닭다리를 뜯어가며 시인나게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까지 후루룩 들이키고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뼈까지 쪽쪽 빨아먹는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웅식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러다 내 밥까지 뺏어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얼른 나도 밥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웅식이는 닭고기에는 차마 손도 못 대고 남은 닭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얹어 후다닥 먹었어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리던 꼬마 도사는 문득 웃음을 거두고 아랫목에 누워있는 처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다가가 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잠시 후 창백하던 처자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도는 게 보였어요. 꼬마 도사는 씩 웃으며 항아리 속으로 다시 스르르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꾸나. 너도 얼른 짐 챙겨.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랫목에 누워있던 처자가 가늘게 눈을 뜨더니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때 웅식이가 마실 숭늉을 가지고 들어오던 처자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얘야. 정신이 좀 드느냐? 처자는 힘없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저 선비님 덕분에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뭘요? 이게 다 오늘 아침 주신 삼계탕을 잘 먹고 기운을 받아서 따님에게 나눠드렸을 뿐입니다. 처자네 식구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몇 번이고 웅식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감사의 표시로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 웅식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웅식이는 그 돈을 받아들고 다시 지게의 항아리를 짊어진 채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주막 저주막을 들리며 웅식이와 꼬마 도사는 조선 팔도를 유람하듯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게 위 항아리 속에서 꼬마 도사가 부울쑥 말을 꺼냈어요. 야, 너는 장가 들고 싶지 않으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장가요? 도사님, 저는 여자복이 없어요. 저랑 첫날 밤을 보내면 제가 죽거나 부인이 죽더라고요. 그래도 첫 번째 죽을 뻔했을 때 그 처자가 도망가라 안 했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죠. 아,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여자가 제 부인이었는데 저 대신 칼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같이 팔자가 센 사람은 혼인을 안 하는 게 상책이지요. 너 팔자 괜찮은데? 네가 뭘 한다고 팔자 타령이냐? 별로 살지도 못한 놈이 그래도 책 좀 읽었다고 말은 잘하는구나. 네. 아니 도사님은 얼마나 사셨다고 그리 말씀하시는지요? 너보다 최소 200년은 더 살았다 이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사는 것이 안쓰러우니 내가 너 장가 한번 보내주마. 저 건넌 마을로 가면 큰 기와집에 사는 처자가 있는데 내가 200년 전부터 봐왔는데 그 집안 딸들이 대대로 인물도 좋고 성격도 수더분해. 네가 보고 마음에 든다면 내가 장가들 수 있도록 도와주마. 하지만 웅식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도사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 좋고 인물 좋은 처자가 저같이 돈 한 푼 없고 가족도 없이 떠도는 사내에게 시집 가려고 하겠습니까? 200년이나 더 사신 분이 그것도 모르세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나 무시하냐? 허면 나를 그 집에 갖다 놓기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느니라. 가서 보고 그 처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말하거라. 내가 연분만 들어줄게. 결국 웅식이는 별 수 없이 꼬마 도사가 시키는 대로 지게를 짊어지고 건너 마을을 향해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어요. 해가 뉘어언니어 점을 무렵 웅식이는 도사가 일러준 그 큰 기와집 앞에 다다랐어요. 대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인은 웅식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오. 저기 행랑채 빈 방을 쓰시구려. 그렇게 웅식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자리를 잡자마자 웅식이는 지게에서 항아리를 조심스레 내려 방 안 구석에 정성스레 모셔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저녁 밥상을 주고 나갔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항아리 속에서 꼬마 도사가 스르르 나와 상위에 차려진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웅식이는 그 옆에서 숭늉의 밥을 말아 조요옹이 떠먹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조요옹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이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급한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웅식이는 다 비운 저녁상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고 때마침 바쁘게 오가던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요? 뭔가 부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죠. 갑자기 이댁 셋째 아씨가 며칠 전부터 경기를 일으키며 헛소리를 하십니다. 뭔가 빙의를 하신 듯합니다. 네, 빙이라고요? 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갑자기 헛소리를 하십니다. 원래 그런 증세가 있으셨나요? 아닙니다요. 이댁 사람들은 그런 분이 없으셨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곧 이 마을 단골레를 불러서 구술할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집 셋째 딸이 헛소리를 하며 빙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니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처자가 시집도 못 갈 판이라 식구들은 서둘러 단골레를 불러 구슬하고 경을 읽으며 밤새 소동을 벌였어요. 구판이 벌어지자 헛소리를 하는 셋째 딸이 구판 앞에 앉혀졌어요. 웅식이는 헛소리를 하는 셋째 딸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웅식이는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운 처자가 다 있단 말인가? 꼬마 도사님이 말한 처자가 바로 이 처자였구나. 내가 마음에 들면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지? 웅식이는 은근히 자신감이 붙어 그 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굿이 끝나고 단골레가 돌아갔는데도 셋째 딸은 여전히 헛소리를 그치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지친 얼굴로 딸을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웅식이가 슬며시 다가가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선비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의술을 아니 며칠 정성껏 간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위해 내일 아침은 우선 닭 한 마리를 잘 삶아주시고 밥은 2공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무르는 동안 밥만큼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요. 드시는 것이야 부족함 없이 해드릴 테니 제 딸만 낫게 해주십시오.
웅식이는 그 길로 서둘러 행랑채로 가서 항아리를 안고 와 셋째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척 정성을 다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꼬마 도사가 스르르 나와 고온이 잠든 집주인의 셋째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때? 이쁘지? 이 집안이 대대로 딸들을 이쁘게 낳더라고. 게다가 성격도 수더분해. 봐봐, 이 집 하인들도 집주인이 괜찮으니까 살이 오르고 얼굴도 좋잖아. 너만 마음에 들면 내가 이 처자에게 장가를 보내주마. 정말이십니까? 정말이고 말고 너 사람 말 못 믿느냐? 나 이래봬도 도사야. 네, 도사님. 저 그럼 이 처자랑 혼인시켜 주세요. 꼬마 도사는 씨잉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꼬마 도사는 이튿날 집주인이 차려준 진수성찬에 삶은 닭을 시인나게 먹어치우고는 처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이마를 슬쩍 쓸어주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밤새 헛소리를 하던 셋째 딸이 서서히 잠잠해지더니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고온이 잠들었어요. 그렇게 2, 3일이 지나자 셋째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멀쩡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잔칫집처럼 기쁨에 들썩였어요. 아이고, 이게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선비님, 며칠 더 여기서 머무시며 푹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은혜를 갚을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럼 잘 쉬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을 보내고 웅식이가 짐을 챙겨 정말 길을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런데요, 방금까지 멀쩡하던 셋째 딸이 갑자기 또다시 피익 쓰러지며 혼절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웅식이는 또다시 처자가 일어날 때까지 간호를 하기 위해 며칠을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도 웅식이가 짐을 챙겨 떠나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셋째 딸이 피익픽 쓰러졌고 웅식이가 다시 머물기로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나아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째 웅식이가 셋째 딸을 간호하며 살다 보니 집주인 어른이 말했어요. 선비님, 우리 딸이 자꾸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도 선비님이 간호하니 헛소리도 안 하고 건강하니 제가 도리가 없네요. 많은 의원을 불러보고 무당도 불러봤지만 제 딸에게 선비님만한 의원이 없네요. 아, 그런가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선비님, 그러지 마시고 아예 이 집에 눌러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아예 눌러 살라고요. 네, 이렇게 제 딸을 간호해 주시느라 몇 달째 한 방에 머무셨는데 이참에 부부의 연을 맺으셔서 평생 옆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며칠 뒤 집주인의 셋째 딸과 웅식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신랑 신부가 마주서서 맞절을 올리는 모습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이 되어 신방에 들었어요. 그런데 웅식이는 족두리를 쓴 신부를 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뻗지 못한 채 그저 앉아있기만 했어요. 예전에 첫 번째 처자와 하룻밤을 보냈을 때 자신이 죽을 뻔했던 기억. 그리고 지난번 첫날 밤에 자신을 지키다 대신 목숨을 잃었던 부인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어요. 또 이러다 이 처자마저 잘못되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그렇게 웅식이가 넋을 놓고 앉아있으니 신부는 도무지 손끝 하나 대지 않는 신랑이 야속해서
입을 쭉 내밀며 뾰루뚱한 얼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웅식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도사님이 이 처자를 소개시켜 주셨으니 필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믿어보자. 웅식이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손을 뻗어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어내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동안의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웅식이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첫날 밤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웅식이는 아무 일 없이 눈을 뜬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고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살았다, 살았어. 나도 색시도 살았구나. 신부는 그런 남편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방님, 아침부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 신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남편이 이렇게 기뻐하니 덩달아 배시시 웃음이 났어요. 서방님도 참 별걸 다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서방님이 좋으시다니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첫날 밤을 넘기고 그날부터 알콩달콩 정겨운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웅식이는 매일 아침 신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삼 살아있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신부도 그런 다정한 남편에게 정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알콩달콩한 모습을 지켜보던 항아리 속 꼬마 도사가 은근 질투가 났는지 심통난 목소리로 웅식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약속대로 너 장가까지 보내줬다. 니들 잘 사는 거 보기는 좋다만 니들 그러고 사는 것이 눈꼴시니 나는 저기 사당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제대로 차려 올려주거라. 허면 내가 네 식구들 잘 살도록 챙겨줄 것이다. 허나 내 밥을 소홀히 하면 니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 예, 알겠습니다, 도사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웅식이는 집 근처에 아담하고 귀여운 사당 하나를 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 반찬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밥상을 차려 올렸어요. 그렇게 웅식이는 지난날의 아픔은 뒤로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근처 향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젊은 선비들을 길러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욕심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